병실의 문이 부드럽게 열릴 때 나는 이미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의 이름이 적힌 입원 서류를 처음 봤을 때 나는 펜을 쥔 손가락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전구. 그 이름 하나로 고등학교 시절의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을 조용히, 그러나 잔인하게 재생되었다. 나는 이 병원의 내과 전문이다. 37. 환자들의 생과 사를 매일같이 조율하는 삶에 익숙해진 지 오래다. 그러나 이날 전구가 환자로 병원에 들어온 순간 내 인생의 균형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는 혼수 상태였다. 급성 간부전. 알코올성 강용변이 극심한 상태에서 간 이식이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가족 연락처에는 부인이 1명. 그녀와는 간단한 통화만 이루어졌고 이식대기 명단에 올라있는 환자라고 했다. 나는 병실에 들어섰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다. 붉은 빛이 병실 벽에 그늘을 만들고 그의 얼굴 위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누워있는 그의 얼굴은 한때 교복 안에서 교활하게 웃던 그 아이의 모습과 완벽히 겹쳐졌다. 고등학교 2학년. 나는 전학을 간 첫날 그와 눈이 마주쳤다. 정우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고 말도 잘했으며 교묘하게 누군가를 소외시키는데 천재적이었다. 나를 본 그는 곧 타깃을 정한 듯한 눈빛으로 웃었다.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신발장에 들어있는 쓰레기, 책상 위에 그려진 욕설, 아무도 나와 함께 밥을 먹지 않던 점심시간. 교사들은 그가 겉으로는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느 날 나는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릴 생각까지 했었다. 단지 그가 날 웃었다는 이유로.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 그에게는 비웃음의 대상이었다. 그런 내게 시간이란 언제나 회복이 아니라 억제였다. 있는 법은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삼키는 훈련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내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숨은 붙어 있으나 간 기능은 10%도 남아있지 않았다. 의학적으로 그의 상태는 시급했고 간 이식만이 유일한 해법이었다. 문제는 응급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의사는 나뿐이라는 점이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건 운명이 준 마지막 질문일지도 모른다고. 이 사람을 살릴 것인가? 심장은 느리게 뛰었고 창밖의 빛은 더욱 붉게 타올랐다. 정우의 얼굴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때도 지금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모를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내 진료 기록을 열고 한 문장을 천천히 써내려갔다. 환자 상태 급박함, 수술 필요, 단 위험성 고지함. 그리고 조용히 모니터를 닫았다. 병실을 나서며 나는 병원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형광등이 켜진 복도는 고요했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심장 모니터음이 마치 나의 머릿속 맥박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 소리는 점점 느려졌다. 그리고 내 안의 무언가도 함께 식어갔다. 복수란 소리 없이 시작된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병실 앞에 섰다. 의사로서라기보다는 과거의 나로서. 정우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있었다. 삐 소리와 함께 흐르는 수액, 바닥에 들이운 희미한 그림자. 시간은 느리게, 그러나 꾸준히 그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그의 의무 기록을
여러 번 들여다보았다. 주치의가 아닌 척했지만 매일 내 손에는 그의 혈액 수치와 간 기능 수치가 들려 있었다. 기이한 일이었다. 매일 수십 명의 환자를 보면서도 단 한 명의 변화만이 내 시선을 붙잡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간호사가 말했다. 정우 씨, 부인분이 오셨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를 따라 조용히 병실 쪽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마른 체형의 여자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정우의 손을 잡고 있었고 조용히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사라져요. 제발, 이번만.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녀의 말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였는지 몰랐다. 고등학교 2학년 체육창고 안에서 누군가의 도시락을 땅바닥에 던지고 웃던 그 도시락은 내 어머니가 새벽 5시에 싸주신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탓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그는 아마도 좋은 남편이었을 것이다. 아이의 아버지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게 그는 하나의 악몽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긴 계절, 가장 긴 겨울이었다. 정우는 다음 날 아침 간헐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의료진 회의에서 나는 중립을 가장해 설명했다. 수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급성기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높습니다. 그 순간 다른 의사 한 명이 물었다. 수술은 누가 맡습니까? 나를 향한 시선들이 날카롭게 꽂혔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바람을 맞으며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 체육 시간 공 하나가 나를 향해 던져졌고 나는 얼굴에 멍이 들었다. 교실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침묵은 폭력보다 더 무서운 공범이었다. 나는 그날 그 공을 던진 사람이 전구라는 걸 알고 있었다. 눈빛만으로도, 그의 얇은 미소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수술 동의서를 받기 위해 보호자와 면담이 있었다. 정우의 부인은 내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였다. 부탁드립니다. 사람만 주시면 돼요. 아이도 아직 아빠를 찾고 있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다. 학교 뒷문 쪽에서 누군가 내 가방을 쓰레기통에 쑤셔넣고 웃던 모습. 그 가방에는 내가 준비한 과학 보고서가 있었다. 그리고 그날 선생님은 나를 혼냈다. 변명하지 마. 네가 게으른 거야. 그날부터 나는 교실이 아닌 복도에 앉아 점심을 먹었다. 시간은 흘렀고 수술 당일이 다가왔다. 의식은 불완전하지만 정우는 간간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날 알아보지 못했다. 혹은 알아봤지만 모른 척했을지도. 수술 전날 밤 나는 그의 병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창밖에는 여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번개가 간헐적으로 병실 벽을 비추고 순간마다 그의 그림자가 번뜩였다. 그때 정구가 낮게 중얼거렸다. 살고 싶어.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고 그러나 날카로웠다. 내 가슴 속 가장 오래된 화산을 다시 깨웠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살게 해줄 거야.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닐 거야. 수술실은 차가웠다. 새벽 5시, 복도는 고요했고 의료진들은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며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다. 나는 손을 씻으며 거울 속 내 눈을 바라봤다. 의사의 눈인지 과거를 지우지 못한 한 인간의 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정우의 수술은 고난이도였다. 간 이식은 생명을 다루는 정교한 퍼즐이다. 한 땀, 한 절개, 한 결정이 그의 생사를 좌우했다. 그날 나는 이전과는 다른 집중력을 발휘했다. 마치 정우의 생명을 걸고 내 과거를 다시 수술대에 올린 기분이었다. 정우의 복부를 열었을 때 황갈색의 손상된 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생명은 그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다. 간호사의 땀이 흘러내리고 조용한 음악이 배경에 깔렸다. 나는 그 흐름을 따라가듯 손을 움직였다. 하지만 한순간 나는 움직임을 멈췄다. 정우의 심장이 미세하게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리고 간호사가 고개를 들며 날 바라봤다. 선생님, 심박수 떨어집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앞이 선명해졌다. 정우의 얼굴, 그때 체육창고에서의 웃음, 담임의 무관심한 시선. 모든 게 얽혀 뒤엉켰다. 이제 내가 결정할 수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하지만 나는 다시 손을 움직였다. 그의 심장 근처를 조율하고 출혈 부위를 막고 이식할 간을 정교하게 자리에 맞췄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그저 정우의 심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을 때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수술 종료. 상태 안정적입니다. 내 말에 수술실이 조용히 안도했다. 그러나 나만은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 그를 살렸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며칠 후 정우는 의식을 되찾았다. 나는 회진을 돌다 그의 병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병실 안에서는 그의 아내와 아이가 있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웃으며 뭔가를 말하고 있는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내가 그를 향해 걸어 들어갔을 때 정우는 나를 보고 멈칫했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는 나를 알아봤다.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작고 낯설었다. 예의 바르고 겸손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믿지 않았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특히 누군가를 철저히 밟고 웃던 사람이라면. 나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우리 조만간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머릿속은 고요했다. 모든 감정이 비워진 듯 텅 빈 상태. 그가 살아있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나는 그를 법정에 세울 생각이었다. 그가 학창시절 벌인 집단 따돌림과 폭력,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을 낱낱이 기록해두었다. 그간의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소 증언, 교내 기록, 나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서까지. 이제 그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를 법 앞에 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세상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의사이지만 또한 증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심판자였다. 며칠 후 나는 병원 기록실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다. 내 이름이 적힌 고등학교 시절의 정신과 진료 기록.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그 속에는 내가 겪은 외로움, 분노, 공포가 담겨 있었다. 무력했던 17살의 나는 지금의 내게 묻고 있었다. 이제 나 좀 구해줄래?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전구가 깨어난 그날 이후 이 계획은 이미 내 머릿속에서 정확히 계산되고 있었다. 피해자로서, 그리고 이제는 충분히 준비된 고발자로서의 역할. 내가 나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다. 며칠 뒤 병원 커피숍 구석에 앉아 나는 변호사와 마주했다. 그녀는 내 자료들을 조용히 넘겨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고등학교 시절이라는 시점이겠지만 피해 사실과 정신적 고통의 연속성이 입증된다면 가능성은 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에게 죗값을 묻게요. 그날 오후 전구가 있는 병실로 가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바닥에 타일이 하나하나 반사되는 불빛, 복도 끝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심박계 소리.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몸은 아직 쇠약했지만 눈빛은 분명히 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건 아마 내가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이미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지. 기억나지? 나는 의도적으로 직설적인 말투를 사용했다. 학교 다닐 때 네가 했던 일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건 다 그냥 어릴 때였고, 나는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의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다. 내 정신과 진단서, 트라우마 기록, 자해시도 보고서, 그리고 그의 이름이 명시된 당시 학교생활기록부 복사본.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그 눈빛에서 나는 두려움과 회피, 그리고 얕은 변명이 섞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왜 이제 와서? 나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내가 내 위에 서게 됐으니까.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정지된 듯했다. 의학적으로는 회복 중인 환자.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과거의 죗값과 직면한 남자.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다. 나는 널 살렸어. 그건 내 직업이니까. 하지만 그 이후는 너와 법이 해결해야 할 몫이야. 나는 그를 더 이상 보지 않았다. 그를 마주하는 일은 그날로 끝이었다. 며칠 후 나는 병원 옥상에 올라 석양을 바라봤다. 붉은 빛이 도시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고 내 복수도 종착지에 다다랐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감정이 내 안에서 천천히 차올랐다. 그를 무너뜨렸다는 통쾌함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오래된 공허함 같은 것. 이게 내가 원한 결말이었을까? 복수는 종종 삶의 목적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끝이 오면 빈자리가 남는다. 그 빈자리는 누구도 메워주지 않는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생의 허기 같은 것이었다. 정우는 병원을 떠났다. 그리고 나는 그가 이제 진짜로 자신이 저지른 죄와 마주하길 바랐다. 법적으로든 양심적으로든. 그리고 나는 내 삶의 다른 챕터를 조용히 열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병원은 늘 그랬듯 평온하게 돌아갔다. 환자들은 입원하고 퇴원하고 다시 입원했다. 나는 매일같이 진료 기록을 정리하고 병실을 돌고 외래 환자와 눈을 맞췄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내 내면은 사뭇 달랐다. 전구가 떠난 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수술대 위에 누워 생사를 내 손에 맡기던 순간, 그가 병실에서 고개를 떨구던 순간, 그리고 그보다 훨씬 오래전 체육창고에서 나를 밀치던 그의 얼굴. 그 모든 얼굴이 겹쳐지고 섞이고 뒤엉켰다.
기억이란 편집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날 것 그대로를 품고 살아간다. 하루는 진료를 마치고 늦은 시간 병원 후문으로 나섰다.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빗방울이 거리를 수놓았고 나는 잠시 우산도 없이 그 자리에 멈춰섰다. 복수는 끝났지만 감정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고 느꼈다.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증오했던 마음이 끝났는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 깊은 곳에서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꺼냈다.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사진 속의 나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서 전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울림이 심장을 찔렀다. 그때 나는 정말 그를 두려워했을까? 아니면 그저 나 자신을 무력하게 느낀 것이었을까?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감정과 맞닿아 있다. 나는 졸업 앨범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 얼굴을 더 이상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얼굴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기록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정우의 부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 씨, 결국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건네신 서류들, 그 사람도 다 봤습니다. 처음에는 버티더니 며칠을 침묵하더니 결국 무너졌어요. 그렇게 울며 사과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진심인지 혹은 연민의 연장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정구가 사과했다는 그 한마디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무릎을 꿇리고 싶었지 눈물을 원하진 않았다. 그의 회한은 내게 아무런 치유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불편하고 더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나는 그런 내 감정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마저도 나였으니까. 며칠 후 병원에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다. 초기 폐경 증상을 앓고 있는 중년 여성. 우울감, 무기력, 감정 기복. 나는 그녀를 진료하면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녀는 말했다. 모든 게 끝나버린 기분이에요. 이제 여자로서도, 엄마로서도, 사람으로서도.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전과는 다른 시작일 수도 있죠. 그녀는 눈가를 적시며 웃었다. 그 말 진심이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등 위에 살짝 손을 얹었다. 내가 한 말은 그녀에게 한 말이기도 했으니까. 복수가 끝나고 나서야 나는 진짜 나를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빛이 꺼진 진료실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컴퓨터에 손을 얹고 영상을 저장했다. 오늘 하루의 기록,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남은 이야기까지. 그리고 그 영상의 끝에 이렇게 자막을 남겼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나 같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지 모릅니다. 가을이 병원 복도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다. 낙엽이 천천히 바람에 흔들리고 창밖의 빛은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길게 늘어졌다. 전구가 떠난 이후 나의 일상은 다시 평온해졌다. 그러나 그 평온은 이전과는 다른 결로 다가왔다. 마치 모든 감정의 끝을 맛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정적. 어느 날
병원 내 회의실에서 진행된 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내가 집도한 응급간 이식 수술에 대한 검토였다. 의료진의 대응은 적절했고 수술 결과는 성공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회의 말미에 위원장이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이 환자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했다. 내 안에 있던 감정들이 미세하게 요동쳤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들어 위원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환자에 대해선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거짓이었다. 나는 정우를 잊은 적이 없었고 그의 이름은 내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다. 그러나 나는 의사로서 감정을 침묵시키는 법을 배웠다. 그건 복수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유효한 기술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병원 옥상으로 향했다. 어떤 대답도 어떤 결론도 완벽하지 않은 법이다. 다만 내가 내린 결정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다. 나는 바람이 부는 그 옥상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가을 햇살이 눈꺼풀 너머로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한 채의 지옥을 갖고 살아. 하지만 그 지옥을 꺼내 보이는 사람은 많지 않아. 나는 이제 그 지옥을 마주했다. 내가 외면했던 상처, 묻어뒀던 분노, 그리고 지워버리고 싶던 17살의 나. 나는 그 아이를 다시 데려와 품에 안았다. 그 아이는 말없이 내 안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처음으로 편하게. 며칠 후 내 외래 진료에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다. 그는 초진표에 기억력 감퇴, 우울증, 수면장애라고 적어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어딘가 모르게 지친 얼굴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맞았다.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요즘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화도 안 나고 기쁘지도 않고 그냥 무표정한 하루가 반복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이 사라졌을 때 그 자리에 무언가 다시 들어오길 기다리는 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혹시 선생님은 그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내 안에 오래 맴돌았다. 나는 매일 내가 복수했던 기억과 맞서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감정의 무게가 아닌 기억의 질감으로 남았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진료가 끝나고 나는 오래도록 책상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환자의 진료 기록 대신 내가 스스로에게 쓰는 짧은 메모가 들려 있었다. 용서하지 않더라도 자유로울 수 있다.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접어 책갈피에 끼워 넣었다. 그건 누군가에게 보여줄 편지는 아니었지만 언젠가 다시 꺼내볼 수 있도록 내 안에 서랍에 넣어두는 기록이었다. 병원 종일 울려 퍼지던 안내방송이 조용히 멎고 복도의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퇴근을 준비하며 문을 닫을 때 문 너머에서 마지막으로 환자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낮은 구두굽 소리, 조용히 스쳐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소리 사이에서 나는 혼자 아주 오랜 감정의 여운을 끌어안았다. 어느덧 생이 가을로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계절의 끝에서 나는 마지막 선택을 앞두고 있었다. 그 선택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겨울이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복도 창가에 앉아있는 환자들은 옷깃을 여미고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병원은 언제나 계절과 상관없이 움직이지만 이상하게도 겨울만 되면 이곳의 공기는 조금 더 천천히 흐르는 듯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느린 공기 속에서 나 자신을 조금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다. 정우의 소식을 들은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다. 그는 모든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고 잠적했다는 이야기였다. 부인은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 말에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통쾌함도 연민도 없었다. 그는 그렇게 사라졌고 나는 그 자리에 여전히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병원은 늘 그렇듯 생과 사의 경계에서 조용히 움직였고 나는 여전히 환자들의 병명을 기록하고 복도를 걷고 수술실에서 땀을 흘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외래 진료실에 들어섰다. 나이는 50 초반쯤 되어 보였다. 눈가에 깊은 주름과 함께 묘하게 씁쓸한 미소가 묻어나는 얼굴이었다. 선생님, 폐경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조용히 수치를 확인하고 몇 가지 기본 검사를 지시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내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런 감정도 병일까요? 나는 그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지나간 사랑에 대한 회한, 자신을 버리고 떠난 가족에 대한 분노, 세월에 대한 후회와 무력감, 그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질문 하나에 담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감정은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억누르면 언젠가 몸이 그 감정을 대신 앓기 시작하죠.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나는 말없이 그녀 앞에 작은 종이컵에 담긴 물을 건넸다. 그 물 한 잔은 위로가 될 수도 아니면 단지 조용한 동행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여기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진료가 끝난 후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몸을 기댔다. 창밖으로는 흰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세상은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고 나도 그 속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전구에게 느꼈던 분노, 복수의 욕망,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공허함. 이제 그것은 내 삶의 한 조각이 되었고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지배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게 진짜 복수였다. 그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끝맺음. 컴퓨터 모니터를 켜고 나는 오늘의 마지막 메모를 입력했다. 폐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감정의 시작이다. 그 문장을 입력하고 나는 잠시 손가락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나는 알고 있었다. 사람은 상처를 잊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그게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의미였다. 진료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전등을 껐다. 불이 꺼진 병원 복대선 간헐적으로 심장 모니터 소리가 들렸고 저 멀리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이야기는 그렇게 겨울의 한복판에서 조용히 끝을 맺었다. 그러나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마음속 이야기 하나쯤 꺼내놓고 싶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줄지도 모릅니다.